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4년이 끝나기 전 손흥민 선수와의 계약 연장을 공식화하지 않으면서 결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기 리그 시작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적 가능성이 연결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근의 위기 상황 속에 손흥민 선수와 2년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영국 현지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사의 원문 내용 분석해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신 상황을 통해 손흥민 선수를 원하는 이유와 이적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리그 2024-2025 시즌 전반기 경기들이 끝난 시점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19라운드 경기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0대2의 완패를 안방 올드 트라포드에서 당했습니다. 이 패배로 승점 22점에 멈춰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4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14위라는 성적은 명백히 강등권에 해당하고 있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위치고요. 실제 승점조차도 15위인 크리스탈 팰리스와 2점 차에 불과하고 16위 에버턴과 5점 차, 17위 울버햄튼과 6점 차입니다. 게다가 18위로 강등권의 끄트머리에 있는 입스위치 타운이 첼시와의 19라운드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 공식 경기 4연패의 부진을 겪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 8차례 경기에서 2승 6패, 그야말로 아모린 감독을 선임했지만 오히려 임시 감독이었던 리트 반 니스텔루이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모린 감독 특유의 3-4-2-1 포메이션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18위인 입스위치 타운과 그의 데뷔 첫 경기에서 1대1로 비겼던 내용과 결과도 아쉬웠고 이후 보데글림트와 유로파리그 3대2 승리, 그리고 강등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에버튼전 4대0 승리는 아모린 감독 체제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지만 선두 경쟁 중인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 0대2 패배에 이어 돌풍의 팀 노팅엄 포레스트에 2대3으로 패배한 경기는 아모린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상대로, 특히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팀을 상대로 정말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시작됐습니다. 체코 클럽 빅토리아 풀젠과의 유로파리그 원정 2대1 승리도 아슬아슬했고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더비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 2대1 승리는 좋았지만 사실 이 경기는 워낙 맨시티가 부진한 상황 속에 거둔 승리였기 때문에 맨유가 잘한 것보다는 맨시티가 못한 것이 아니냐고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 그 경기 이후 4연속 패배, 특히 지금 극도의 부진을 겪고 있는 토트넘과의 카라바오컵 8강 원정 경기도 3대4로 패배했고, 물론 그 경기 마지막까지 추격전을 벌이긴 했지만 일찌감치 대량 실점을 먼저 하면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아모린 감독의 전술이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라는 지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프리미어리그 3경기 연속 패배, 본머스와의 홈경기 0대3,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 0대2, 이번 뉴캐슬전 0대2까지 3경기 내리 무득점으로 패배했습니다. 이제는 공격조차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맨유 레전드 출신의 프리미어리그 해설가로 지금 가장 뛰어난 분석력을 자랑하는 게리 네빌은 뉴캐슬과의 경기를 해설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라 최악의 팀을 보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맨유의 지금 경기력이 처참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맨유가 지금 리그에서 3연패를 당한 것뿐 아니라 올드 트래포드 안방에서도 리그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무려 1979년 이후 처음일 정도고요. 한 달 만에 리그에서 5번이나 패배한 것은 1962년 이후 처음입니다. 게다가 맨유가 2년 연속으로 한 해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 패배한 것은 1985년과 86년 이후 처음이니까요. 퍼거슨 감독 부임 이후 펼쳐진 황금기 이전을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맨유의 구단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1989년 이후 처음으로 전반기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 순위가 리그 14위라는 것 역시 그야말로 최악의 성적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모린 감독은 책임이나 또 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핑계를 대는 것, 변명하는 것에 지쳤을 것이다. 우리 클럽은
충격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애써 위로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명확한 현실이다라는 말로 지금 맨유의 상황은 강등권 싸움을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승 경쟁, 챔피언스리그 경쟁 아니다. 우리는 지금 2부 리그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인 것입니다. 뉴캐슬과의 경기 홈에서 치러졌는데요. 이 경기 더 큰 차이의 점수 차로 패배할 수도 있었어요. 슈팅 숫자 12대 10으로 2개밖에 차이가 안 났고 점유율은 53%로 앞섰지만 유효 슈팅은 4대 1로 뉴캐슬이 더 많았고요. 2대 0이었지만 뉴캐슬의 결정적인 기회, 산드로 토날리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나온 장면이 전반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점, 전반전에 3대0, 4대0까지도 벌일 수 있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맨유의 기대 득점은 0.88골, 뉴캐슬은 1.96골. 맨유가 경기 막판에 살짝 공격 위협도를 끌어올리긴 했지만 경기 내내 뉴캐슬이, 그러니까 2대0으로 마지막 굳히기 상황, 홈팀이 지고 있을 때 마지막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 상황 시점을 제외하면 맨유의 공격 위협도는 항상 뉴캐슬보다 낮았고요. 기대 득점은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낮았습니다. 맨유가 뉴캐슬과의 경기 어떻게 경기 펼쳤느냐? 호일룬을 최전방에 놓고 지르크지를 처진 공격수로, 그리고 아마드 디알로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하면서 새로운 공격 조합을 시험을 했는데요. 전반 중반에 지르크지를 교체하고 코비 메이누 중앙 미드필드를 투입하면서 수비 보완을 해야 했습니다. 전반 20여 분 만에 2골을 내주고 끌려가고 세 번째 골까지 내줄 상황이 되자 수비의 안정을 추구한 것이죠. 좌우 윙백으로 달로와 마즈라위, 그리고 2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베테랑인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카세미르를 배치했는데, 달로와 마즈라위는 윙백을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아모린 감독 축구에서 치명적 위협을 가하지 못했고, 지르크지와 호일루는 슈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했고, 오른쪽 윙백 역할을 맡을 때는 화끈한 돌파, 속공, 슈팅 기회를 창출하던 아마드가 이제는 최근 좋은 활약으로 인해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기도 하지만 한 칸 미친 윙백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더 공격적인 위치를 차지했을 때는 부족해진 공간 속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에릭센과 카세미루 역시 패스 연결은 괜찮았지만 안정적인 플레이에만 급급했고, 특히 이런 체력 저하로 인한 수비 커버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왼쪽 센터백으로 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높이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헤더 슈팅을 막지 못했고, 해리 맥과이어는 분투했지만 속도의 문제를 드러냈으며, 마테이스 더 리흐트 역시 뒷공간을 노출했을 때 본인의 순발력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결국 오나나 골키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이삭의 활동 범위, 고든의 속도, 머피의 활동량, 그리고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패스 줄기 공급 능력과 산드로 토날리의 공격 지원 능력, 그리고 조엘링턴의 피지컬,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실리적인 축구를 통해서 맨유의 약점만 쏙쏙 공략했어요. 왼쪽 풀백 루이스 홀과 오른쪽 풀백 트리피어의 오버래핑도 좋았고, 센터백 덴번과 파비안 셰어의 높이, 간격 커버, 그리고 빌드업 기점 패스까지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뉴캐슬이 전술적 완승, 1대1의 완승을 거둔 경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위치와 패스 네트워크를 보시면 맨유는 하이라인을 하다가 뒷공간, 그리고 측면 뒷공간을 계속해서 내줬고, 공격은 쉽게 상대 박스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반면 뉴캐슬은 수비 라인은 더 낮고 공격은 더 높게, 간격이 더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면서 플레이를 펼친 것이죠. 실제로 뉴캐슬전 실점 장면 보면 전반 4분 만에 뉴캐슬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크게 반대 전환하면서 마즈라위의 바깥쪽으로 침투한 루이스 홀에게 공을 연결해주고, 또 루이스 홀이 다시 문전 우측으로 깊숙하게 올린 크로스 패스를 알렉산더 이삭의 헤더 슈팅으로 강하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19분에는 왼쪽으로 또 크게 열어준 전환 패스를 앤서니 고든이 이어받아서 크로스로 올렸고, 이번에는 이삭 쪽으로 수비가 몰려있을 때 맥과이어가 이삭을 막았지만 작은 리산드로 앞으로 조엘링턴이 달려들면서 헤더 슈팅으로 득점을 했죠. 그리고 또 한 번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한 카운터 공격을 통해서, 쇼트 카운터를 통해서 토날리가 시도한 문전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온 장면도 전반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맨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독 교체에 이어 선수단 전면 교체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맨유가 에릭 텐 하그 감독 체제에서 너무 많은 이적료를 투입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구단의 적자가 늘어나고, 또 그로 인한 재정 건전성, 지속 가능성 규정을 저촉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돈을 쓰려면 선수를 팔아야 하고, 또 선수를 영입할 때 최대한 이적료를 들이지 않고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디스트릭트의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딜런 펜캐스가 쓴 기사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토트넘과의 계약에 문제를 겪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빅콜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계약이 난항을 겪고 있는 자유계약 선수로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맨유의 영입 시장에 있어서, 영입 전략에 있어서 이점이 될 수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 살펴보면요. 맨유는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반드시 해야 할 빅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빅콜 바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릴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맨유는 후배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재정 접근 방식이 텐하 감독 시절의 호화로운 지출에 비해 크게 줄어든 예산으로 긴축 재정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텐하 감독 재임 기간 동안 5번의 이적 시장에서 무려 6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했지만 이 지출에 비해 수익이 매우 저조했죠. 아모린 감독은 이미 부임하면서 스트라이커, 센터백, 레프트백 그리고 잠재적으로 추가적인 미드필더 영입을 요청했는데요. 여기서 우선순위가 공격진으로 꼽히고 있어요. 공격 마무리, 공격 마침표가 좋지 않다. 토트넘과 다른 것은 그래도 맨유도 수비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공격 과정과 밀도는 단기간에 아모린 감독이 잘 만들었다. 근데 만든 기회에 비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결정력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팀에 베테랑 선수들의 경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고 고참 역할을 위해 영입한 선수들도 제 몫을 못 해주고 있고 게다가 유스 출신의 핵심 프랜차이즈 스타들도 기량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모든 공통 분모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 것입니다. 이 영입을 위해 맨유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일부 자산, 즉 기존 선수단의 팔릴만한 선수들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 데려오려는 여러 선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적료가 들지 않을 수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끝났으며 아시아 마케팅으로 추가적인 구단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몇 달 안에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는 토트넘과의 계약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전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린 토크스포츠의 카스 카리노, 프리미어리그 첼시와 에스턴빌라의 공격수 출신 레전드의 최근 발언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류했다. 지금 경기력이 안 좋다 보니까 팀 내 최고 연봉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지금 정도의 경기력을 보이는 거라면 시장에 내놓았을 때 팔기도 어렵고 오히려 본인들이 1년 더 보유했을 때 인건비 지출이 더 부담일 수 있으며 그 돈을 차라리 다른 새로운 에이스 영입에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후반기에 손흥민 선수가 잘한다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해서 매각하거나 아니면 데리고 있으면서 또 한 번의 계약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후반기까지도 지금 전반기에서 정도의 모습이 나온다면 그냥 계약을 해지하고 결별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상황을 짚은 것입니다. 그 결단이 이뤄질 경우 맨유가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짐 래드클리프, 맨유의 새로운 구단주는 대대적인 비용 절감 조치, 지난 10년간의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효율화 작업, 선수단뿐 아니라 지금 직원들에 대한 도시락 비용부터 수많은 크리스마스 파티까지 취소를 하고 아낄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아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영입할 때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무리한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손흥민 정도의 선수를 이적료 없이 데려올 수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 접근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맨유는 보수만 판결의 혜택을 받아 향후 몇 달 안에 손흥민 선수가 무료로 나올 때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이 보수만 룰에 의거하면 이미 1월 1일부터는 손흥민 선수가 해외 리그 팀과는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해지고 잉글랜드 로컬 룰에 따라서 5월부터는 맨유와의 협상 및 접촉, 사전 계약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토트넘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맨유에서 잉여 자원으로 여기는 선수를 보내면서 맨유도 이적료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를 그냥 받아오고 또 해당 선수의 인건비 지출을 줄이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맨유의 리빌딩 프로젝트에 특히 아모린 감독이 낙점한 것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손흥민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면 이 새로운 3-4-3 포메이션에서 장기 프로젝트의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 장기 프로젝트를 가는 과정 속에 결과를 내주기 위한 즉시 전력 자원으로 손흥민 선수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맨유는 2015년 여름 이적 시장까지 레시포드, 에릭센, 카세미르 등을 정리하면서 100만 파운드 이상의 주급을 아낄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어서 그를 통한 자금으로 여러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한 선수에게 큰 돈을 쓰기보다는 여러 선수를 효과적으로 데려오는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는 이적료가 없으니 2년 계약 정도로 지금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연봉보다 조금 더 올려줘도 충분히 수지 맞는 계약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을 주로 뛰는데 인사이드 포워드, 와이드 플레이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왼쪽 측면 2선 공격수 내지 왼쪽 윙백 역할, 지금 맨유에서의 왼쪽 윙백을 안쪽으로 많이 치고 들어오거나 혹은 오른쪽 윙백으로 뛸 때도 안쪽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윙어와 가까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게다가 최전방 공격수 역할도 가능한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전술적인 유용성, 범용성이 크다. 맨유에 지금 필요한 공격수 역할에
딱 맞는 선수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쓴 유나이티드 디스트릭트는 영국의 메이저 언론사는 아닙니다. 2020년 2월 달에 신생 출범했고 2021년 9월 달에 법인화 과정을 마쳤는데요. 이 매체는 맨유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기반으로 시작해서 현재 영국의 독립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즉 공신력이 큰 매체라고 할 수 없지만 영국에서 언론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맨유 전문 미디어인데요. 주목할 것은 그렇다면 이 미디어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보이고 있느냐, 점차 커버링 영역을 늘리고 있고 기사 양도 늘리고 있고 분석 기사를 포함한 현장 취재 기사를 늘리면서 점차 밀도 있는 자체 기사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유나이티드 디스트릭트의 디렉터 겸 편집자로 이 기사를 쓴 딜런 펜캐스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맨유 팬이었고 10년 넘게 맨유 취재를 해왔다. 실제 취재 현장에 있었던 인물로서 창립과 함께 유나이티드 디스트릭트에 합류를 했고요. 이 유나이티드 디스트릭트가 성장하고 언론사로 인정받는 과정에 가장 좋은 기사를 많이 공급한 인물입니다. 왜냐? 이미 딜런은 BBC 스포츠, 영국 공영방송에도 맨유 소식을 제공하고 협업했던 기자로도 활동을 했고 스포츠 바이블 등 영국 내 인터넷 매체에서도 함께 일했던 인물로서 지금 맨유 분석 팟캐스트인 What the Devil의 핵심 출연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러프버러 대학 출신으로 또 학력도 괜찮은, 커리어가 괜찮은 기자이기 때문에 메이저 기자, 공신력 높은 기자까지는 아니어도 가짜 뉴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기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포메이션을 보시면 최전방의 호일룬과 지르키즈의 결정력이 아쉬운데 호일룬은 키가 크고 지르키즈는 연계가 좋고 손흥민 선수는 결정력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들과 로테이션으로 온톱으로 뛰거나 함께 뛸 수 있는 선수다. 특히 지금 레시포드가 손흥민 선수의 역할과 딱 겹치는 선수인데 이 선수 최근 몇 경기 연속 아모린 감독이 명단에도 안 넣다가 뉴캐슬전도 벤치만 지키다가 경기를 마쳤거든요. 레시포드는 맨유를 떠난 것이 매우 유력한 상태이고 현재 7번인 마운트 역시 또 한 번의 부상으로 인해 맨유가 정리하고자 하는 선수입니다. 브루노와 가르나초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선 자원은 최소한 2-3명의 보강이 필요한 것이죠. 게다가 아마드가 최근 전진 배치됐을 때 경기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오른쪽 윙백으로 뛰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안토니는 당연히 매각 대상이고 중앙 미드필드의 에릭센도 매각 대상입니다. 왼쪽에는 달로는 공격력이 아쉽고 말라시아는 수비력이 아쉽다 보니까 루크쇼가 회복하면 좋겠지만 이 선수의 몸 상태, 나이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결국 손흥민 선수는 좌우 윙백 2명의 이선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까지 다 볼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 말고도 보강할 영역이 굉장히 많죠. 손흥민 선수의 상황에 대해서 영국의 정론지 더 타임즈는 최근 12월 23일에 오히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장기 계약을 원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던 상황을 알렸어요. 즉 지금은 토트넘도 최근 손흥민 선수의 부진으로 인해 1년 연장 옵션도 굳이 발동해야 하느냐는 생각으로 바뀌었지만 손흥민 선수 본인도 토트넘에 이제는 남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 토트넘의 스카우트로 일했던 브라이언 킹이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토트넘이 결국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아닌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하고자 하는 것은 1년 더 손흥민 선수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옵션을 통해서 이적료라도 받겠다. 케인의 경우처럼 매각하고자 하는 방향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카타르의 방송사죠. 유럽 내에서 빼어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큰 규모의 방송사인 비인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에게 1년 자동 연장 옵션이 있지만 양측 모두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 본인이 이 옵션을 원치 않는 상황을 무리해서 토트넘도 진행하지 않겠다. 손흥민 선수도 흔쾌히 그것을 동의할 때만 이 옵션을 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강하게 원한다면 옵션 발동 없이 내년 여름에 FA로 이적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적이 1월 달에 토트넘이 잭 그릴리시라든지 레시포드를 영입하는 상황이 된다면 당장 손흥민 선수가 떠나고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손흥민 선수를 원한다는 사실을 가장 밀도 있게 보도했던 카탈루냐 신문 엘 나시오날은 바르셀로나가 결국에는 나이 문제로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철회했을 때 맨유, 첼시, 빌라, 뉴캐슬 등이 손흥민 선수를 원하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도 원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이 보도를 또 한번 뒷받침하는 영국의 보도는 기브미 스포츠에서 스티브 베이츠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맨유가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 선수 영입을 실행 가능한 목표로 여기고 있다. 바이아블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손흥민 선수가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고 맨유의 유력한 대상이라고 하면서 과거 질라탄을 35세에 카바니를 33세에 영입해서 쏠쏠하게 활용했던 것처럼 또 호날두를 재영입했을 때 그의 나이가 36세였다는 걸 생각한다면 손흥민도 그런 유형의 베테랑 즉시 전력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스티브 베이츠 기자는 올드 트라포드 주변에서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이 유력한 목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유력한 타깃이란 이야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스티브 베이츠 기자의 공신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40년 이상 영국의 축구 전문 기자로 활동을 했고 데일리 미러 출신이고 또 썬데이 피플지의
편집장 출신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영국 축구 기자협회 회장이었던 인물이에요. 게다가 맨유 전담 취재로 40년을 활동한 기자이기 때문에 맨유 소식에 정통합니다. 맨유는 새해 첫 경기를 1월 6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원정 경기 후반기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 맨유가 이기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1월 13일 월요일 0시에는 아스널을 하필이면 FA컵 3라운드에서 만납니다. 이런 일정 속에 유로파리그 16강에 대한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 빡빡한 일정 속에 쉴 틈이 없는데요. 2월 17일에는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가 또 한 번 잡혀 있는데 그 시점 전에 손흥민 선수의 계약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1월 달에 바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 여름을 기약하면서 그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성적과 선수들의 경기력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맨유의 의지를 크게 좌우할 수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고자 하는 생각도 1월 달에 토트넘이 성적 반등에 실패할 경우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1월 4일 토요일 밤 9시 30분 맨유를 완파한 뉴캐슬과 20라운드 경기를 치르고요. 1월 9일 목요일 새벽 5시에는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경기가 있습니다. 맨유가 최근 상대할 팀들이 토트넘과도 겹치는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인 퍼포먼스를 끌어올려서 더 좋은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2025년에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그리고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소식 해외 축구와 국내 축구의 핵심 이슈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